제 이름은 박수진이고 29살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이 고장 났을 때만 주목하는 산업 장비를 용접하는 일을 합니다. 정유 공장의 압력 용기, 파이프라인 구간 시추 장비 부품 같은 것들이죠. 용접 부위가 불안정해 보이고 압력에 터질 것 같으면 우리 작업장으로 보내집니다. 이 일은 수년간의 자격증과 능숙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급도 괜찮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더하면 약 6,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 어깨가 서서히 쑤셔오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 삶의 진짜 즐거움은 공장에 있지 않습니다. 제 차고에 있습니다. 3년 전 양평 외곽의 한 창고에서 썩어가던 1969년식 머스탱 마하 1입니다. 저는 500만 원을 썼고 단번에 제 저축을 모두 털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끌고 왔을 때 순정 428 코브라 Z 엔진은 거의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부품 하나하나를 고쳤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때마다 부품을 샀습니다. 이제는 이웃들이 저와 친하게 지낼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불쾌한 굉음과 함께 시동이 걸립니다. 토요일은 저의 성스러운 날입니다. 차고 문을 열고 여기저기서 빌린 공구들, 값싼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손가락 마디가 굳은 살이 될 정도로 손에 기름을 묻힙니다. 그 머스탱은 청구서와 근무 교대로 가득 찬 삶에서 저의 유일한 어리석은 꿈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판단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평가받고 부족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약혼자라고 부르던 남자친구, 28살의 최민준을 4년 전 시내의 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큰 거래를 축하하기 위해 그의 부동산 사무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그는 마치 그 방이 자기 것인 양 제게 똑바로 다가와 자기 자리인 양 앉아서 제가 입고 있던 머스탱 티셔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자기도 클래식카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차를 복원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그 후 그는 꾸준히 연락했고, 문자하고, 계획을 세우고, 제 차고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는 미완성 차를 포함한 제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셔보였습니다. 그는 제 일정을 파악했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외출할 수 없는 줄을 알았고, 제가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할 때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결국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평범하게 만들었고, 마치 그 같은 사람이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을 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청혼 후 2달 뒤, 민주는 그의 친구 혜진이 아는 한 커플이 있는데 예비 남편이 진정한 가장으로서 결혼식 비용 전체를 지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훑어보면서 그 말을 했는데 마치 어리석은 생각인 것처럼 거의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반반씩 나누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을 때 그는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투는 웃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3월 8일, 저는 그에게 우리가 여전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당연히 반반 나눠야지. 우리 둘 다 각자 직업이 있잖아. 그는 강북에서 집을 팔아 약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해 약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반반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4월에 예식장 계약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총 400만 원, 각자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페이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는 다음 주에 수수료가 들어올 거야. 그때 줄게. 라고 문자했습니다. 알았어. 그럴 수 있죠. 이틀 후, 그는 더현대 서울에서 쇼핑한 쇼핑백 사진을 올리며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계약금 몫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저는 결혼식 비용으로 거의 900만 원을 썼습니다.
민주는 약 300만 원만 보탰습니다. 저는 월세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하면서 약 75%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한편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압구정의 비싼 레스토랑, 강릉으로의 주말 여행, 코엑스 스타필드의 명품들, 사치를 위한 돈은 항상 있었지만 의무를 위한 돈은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합리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할 때 침착하고 이해심 많고 잔소리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흔히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그가 수수료를 받으면 따라잡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모든 거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 폴더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의 어느 목요일, 민주는 그의 부모님이 결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 오후에 집에 오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업체들과 계약을 마무리해야 해서 우리 둘 다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어, 일요일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치워두는 게 좋을 거야. 한 번쯤은 제대로 보이게 해. 마치 제 월세집이 사과해야 할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요. 일요일이 되었고 그들은 오후 2시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벤츠 S클래스를 제 집 마당으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여동생 미나와 그녀의 남편은 BMW X7을 타고 뒤따랐습니다. 마치 빛나는 금속 물체들과 조용한 비판의 행렬 같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민준의 어머니는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철거 예정인 부동산을 점검하는 것처럼 제 거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는데 단 반초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구를 재배치하고 그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숨기기 위해 일찍 왔습니다. 제 공구 상자는 카운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작업화, 돈을 벌기 위해 신는 지극히 평범한 신발은 마치 금지품인 것처럼 옷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처음 15분은 날씨, 교통, 그리고 그들의 동네에서 여기까지 운전해 온 거리에 대한 어색한 잡담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어머니가 마치 병이 오물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주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집은 호화롭지 않았습니다. 이마트 이케아에서 산 가구들, 실용적인 물건들이었지만 깨끗하고 기능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제 집이었고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가죽 서류 가방을 열고 인쇄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에 대해 이야기해야겠구나. 그녀는 마치 우리가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커피 테이블 너머로 광고 전단지를 밀었습니다. 컨트리 클럽, 호텔, 최소 금액이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패키지들,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예약하는 것들, 결혼식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외형 때문일 때, 민준과 저는 8개월 전에 도시 외곽의 야외 예식장을 선택했습니다. 총 65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어머니가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이 6월에 예약 가능하네. 200명에 6억만 원.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너무 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저거야. 원래 장소는 격이 안 맞아. 격이 안 맞다고요? 마치 제 꿈이 그의 가족 사진에 담기에는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는 듯이.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마치 제 존재를 방금 알아차린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중공업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합니다. 압력 배관을 설치하고 규격에 맞춰 작업합니다. 그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경멸적인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서비스업, 수공업.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정정했습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자격을 갖추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X선 용접 검사 자격증, 정유공장 유지 보수 작업. 네, 그는 마치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박물관에 전시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아이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정 예측을 검토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우려된다는 거야. 무슨 관계요?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 말이야. 그녀는 마치 실패한 기업 합병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미나는 뒤로 기대앉아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녀가 덧붙였다. 로펌 파트너가 될 기회가 있는 사람 말이야. 안정성이 중요하거든. 민주는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거기에 앉아 턱을 악물고 어머니와 저 사이를 오가며 눈을 굴렸습니다. 마치 누가 이길지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꽤 괜찮게 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복리후생, 연금. 그의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연금? 순진하긴. 사모펀드 운용 수익이 당신네 노조가 약속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줄 알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료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들이 결혼식을 계획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가치를 결정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미소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 그녀는 제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동네 월세집에 사는 사람한테서 듣기에는 말이야. 그녀는 마치 증거를 수집하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산도 없고 투자도 없고 밖에 주차된 저 뺑소니 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보이는 트럭 말고는 실질적인 자산이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5년 계획이 뭐야? 정규직을 확보하는 것. 준비가 되면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준이 변했습니다. 그는 조용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랑도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과 뒤섞인 경멸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가 보이지 않는 척하는 것에 지친 얼룩인 것처럼요. 있잖아, 그가 갑자기 말하며 손에 휴대폰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훑어본 다음 익숙한 침착함으로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방 전체가 조용해졌지만 아무도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제 집에 차를 몰고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이름은 한유라야.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금융분석가야. 현실적인 전망이 있는 진짜 직업을 가졌어. 시내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그녀가 나를 데리러 올 때 부끄럽지 않은 차를 몰아.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태연함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마치 구독을 취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거울 앞에서 연습이라도 한 듯이 워밍업을 하며 서성거렸습니다. 유라는 야망에 대해 이해해. 그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 주말에 고장난 차 밑에 기어 들어가면서 그게 취미인 척하지 않아. 사실 그건 진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인데 말이야. 그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아들이 바람 피운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가 성장했다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요. 3년이야. 민준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너를 결혼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 내 친구들이 등 뒤에서 비웃지 않을 사람. 나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실제로 줄 수 있는 사람. 그는 약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비틀어 뺐습니다. 밋밋하고 단순하고 튼튼한 반지. 화려한 반지는 없어 보인다고 그가 고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치 그것이 역겨운 것처럼 들어올렸습니다. 이 반지는 한심해. 그가 말했습니다. 유라가 자기가 사려고 하는 반지를 보여줬어. 디자이너 플래티넘.
진짜 퀄리티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에 부딪혀 나무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널 잊을 거야. 아마 그보다 더 빨리. 제 안에 무언가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무너지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반지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가. 방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제가 이상한 언어를 말한 것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 이 관계는 끝났어. 내 가족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그의 얼굴은 몇 초 만에 혼란해서 공포로 변했습니다. 잠깐, 아니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정확히 그런 식으로 된다고 확신해.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바람 피웠고, 네가 고백했고, 내가 끝냈어. 간단한 계산이야. 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는 마치 제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쏘아붙였습니다. 난 이미 허락받았어. 나가. 그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초대받지도 않고 당신이 서 있는 집의 주인인 여자한테 말이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은혜도 모르는구나. 나가. 저는 이번에는 더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내가 직접 경찰을 부르기 전에. 코웃음. 민준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곧 일어날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듯 문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고 의기양양한 동작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경찰을 부르겠어. 그 반지는 내 아들 거야. 부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녀가 번호를 누르는 동안 저는 그녀가 방금 저를 판단했던 바로 그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것처럼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랬으니까요. 저는 방금 제 삶을 되찾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제 거실에 서서 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탓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은 항상 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제 거실에 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이미 피곤해 보였고 그들의 편안한 자세는 분명히 가정 문제 상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민준의 어머니가 먼저 크고 정중하고 분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도, 공격, 적대적인 행동. 그녀는 마치 제가 집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대신 무기를 들고 집에 틀어박힌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마침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민준이 반지를 빼서 제게 던졌고 그가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저는 그 관계를 끝냈습니다. 저는 반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것이었고 주는 것도 제 권리고 다시 가져가는 것도 제 권리니까요. 경찰관이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던졌습니까?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딱 그만큼만요. 그러니까 제가 뺐어요. 아마 제가 헛기침 던졌을 수도 있죠. 그게 다였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절도가 아닙니다. 관계 분쟁입니다. 아무도 체포되지 않을 겁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바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벽이 아주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은 누가 그곳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민준은 자기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물건들이 침실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은 민준이 당분간 머물러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정말로 평정을 잃었습니다. 위협, 불평, 법률 용어들. 그녀는 절반 정도 이해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가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무단 침입으로 벌금 딱지를 받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들 뒤로 문이 쾅 닫혔고 갑자기 그가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잔해 속에 저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가족 앞에서 나를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가 상처 입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랑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 저는 웃었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도 긴장 완화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가 웃긴데? 네가 이 모든 걸 꾸몄다는 거. 정말로 네가 내 집에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면 내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제가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진심이야?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진지했던 적은 없어. 저는 그를 지나쳐 리모컨을 잡고 TV를 다시 켰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무언가. 더 이상 네가 분위기를 통제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가. 그는 한참 동안 서서 제가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랍이 쾅 닫히고 옷장 문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분노에 찬 중얼거림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분 후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은 멍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어. 그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3년을 너는 나에게 경멸만 줬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도. 그는 문가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눈물을 기다렸습니다.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에게 중요하다는 증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의 차는 마치 드라마가 연료인 것처럼 진입로에서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동안 누릴 수 있었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는 조용히 패배를 받아들이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2주 후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대한중공업은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유 공장 마감일, 압력 배관 구간, 탱크 수리, 초과 근무가 넘쳐났습니다. 실수가 돈뿐만 아니라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종류의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파이프불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앞 사무실 근처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 저는 민준이 마치 이 건물이 그에게 출입 권한을 빚진 것처럼 접수원을 밀치고 들어오는 순간에 맞춰 용접 헬멧을 내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그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 제 직장 상사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그의 얼굴은 이미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작업 금지 구역입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그녀의 약혼자입니다. 민준이 쏘아붙였습니다. 전 약혼자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헤어졌어요. 그는 저를 무시하고 제 상사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험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그라인더가 느려졌습니다.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모든 용접공들이 듣지 않는 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상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료하지 않은 용접 기록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 NDT 없이 합격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배가 꽉 조여왔습니다. NDT 없이 합격 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경영진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우연히 사무실을 지나가던 고객 대표 앞에서 제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심각한 비난입니다. 사실입니다.
민준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중에 사실인 게 있나?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쓰라리고 잔인하게. 당연히 부인하겠죠. 제 상사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조사조차 하지 않을 겁니까? 민준이 요구했습니다. 오, 우리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상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가셔야 합니다. 그는 접수원에게 돌아섰습니다. 경찰에 전화하세요. 나가지 않는 무단 침입자가 있습니다. 민준의 자신감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60초 드리겠습니다. 제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수갑을 차게 될 겁니다. 민준은 밖으로 뛰쳐나가며 어깨 너머로 마지막 위협을 던졌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 상사는 그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내 사무실로 당장 와.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람 피운 일, 갑작스러운 가족의 공격, 경찰, 반지 헤어짐. 그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이 그를 버린 것에 화가 나서 당신의 직업을 공격하기로 결했다는 건가? 그렇게 보이네요. 알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품질관리부서에서 당신의 용접 기록을 검토하고 있어. 그게 끝날 때까지 당신은 이 보수 공사에서 제외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손실, 보너스 손실. 전 남자친구가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 500만 원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 상사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처리할 거야.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당신은 복직될 거야. 그리고 나는 무단 침입 금지 통지를 보낼 거야. 만약 그가 다시 여기에 오면 그는 체포될 거야. 감사는 1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0일간의 기다림, 10일간의 속삭임, 10일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품질관리부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용접은 일치했고 모든 인증 검사는 유효했습니다. 저는 무죄를 입증받았지만 돈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품질 관리가 저를 무죄로 판명한 밤, 저는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부엌 식탁에 앉아 폴더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비웃었던 바로 그 폴더. 안에는 스크린샷, 은행 명세서, 카카오페이 영수증, 업체 청구서, 그리고 그의 애매한 약속이 담긴 타임스탬프가 찍힌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반반 나눠야지.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할게. 걱정 마, 자기야. 저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분노는 사라지지만 서류는 영원히 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320만 원. 제가 지불. 케이터링 계약금 400만 원. 제 지불은 확인되었고 업체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몫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작가, 플로리스트, DJ, 청첩장, 웨딩 케이크.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총 미지급액은 14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채무 요구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고 오직 사실만이었습니다. 비용을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 우리가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제가 지불했음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 저는 등기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절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것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소액 사건,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법원 직원이 다음 주에 그의 사무실에서 민준에게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재판 날짜는 6주 후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의 사본을 세부씩 표시하고 분류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침착하게. 민주는 늦게 도착했고 빈손이었고 서류도 증거도 없이 오직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판사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피곤한 눈을 가진 여성이었고 사람들이 법정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터무니없는 일들을 충분히 본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박수진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청구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녀에게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약혼, 결혼식 계획, 비용을 반반 나누기로 한 합의, 그의 미지급, 관계의 종말, 미지급된 금액. 저는 제 서류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은행 명세서.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몫을 지불했다는 증명 서류가 있습니까? 그가 비웃었습니다.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나누기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제 가족이 그녀의 재정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명확하게 50, 5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맥락에서 벗어난 겁니다.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판사가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판사님.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박수진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140만 원에 소송 비용 25만 원을 더해 지불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고는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했습니다. 다음 사건.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지불도 사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 등본을 구청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 그것은 공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정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자처럼. 2주 후 그는 오전 7시 14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매력도 오만함도 없이 오직 공학만이 있었습니다. 제 신용보고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을 내. 전액 은행 수표로. 수표는 다음 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메모도 사과도 없이 오직 돈만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그가 몇 년 동안 제게 준 가장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일은 더 좋아졌습니다. 정유공장 감독관은 감사가 처리된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갱신되었습니다. 제 상사는 저에게 팀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시급이 5영원 더 높았습니다. 중요한 용접에 대한 우선권. 저는 수락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는 부품 공급 업체의 강지훈 씨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들먹거리지 않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에 맞춰왔고 일이 끝나면 떠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제가 새로운 주문 절차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분 더 머물렀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목요일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어진 지 4개월 후 저녁 8시 저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마치 결과가 마침내 숨을 곳이 다 떨어진 것처럼 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고리를 걸고 그들의 얼굴을, 정말로 그들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더 작아 보였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더 나쁜 무언가였습니다. 그의 태도에 스며들어 있던 자신감은 이제 무너져 내렸고 마치 너무 여러 번 입어서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정장 같았습니다. 머리는 기름졌고 시계는 없었고 억지 미소도 없이 피부 아래에서 경련하는 신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옆에 서 있었고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었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시선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제 거실을 조사관처럼 활보하던 여자는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습니다. 무슨 얘기?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발 5분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도 가짜 미소도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5분 그렇게 시작됐지 제가 말했습니다. 관심 없어. 민준이 문틀에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유라가 나를 찼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너무 골칫거리라고 말했어. 그가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마치 충분히 빨리 말하면 제가 그 의미를 듣지 못할 것처럼요. 일이 잘못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정말 지쳤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장처럼 들리네. 그의 어머니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턱을 악물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유라의 상사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서 유라가 그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하려고 했어요. 제 배는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사가 그 문자들을 봤다고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회의에 불러들였어요. 제 행동이 불안정성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골칫거리라고요. 저는 어깨를 문틀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당신을 찾구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방사능 물질이라고 불렀어.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화상을 입는다고 말했어. 저는 작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네. 그녀가 6개월 만에 그걸 알아채다니. 나는 3년이나 걸렸는데. 민준이 움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그것을 들먹여.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저녁 식사, 모든 전화통화에서 그들은 내가 화려한 것을 쫓느라 아는 사람을 버렸다고 경고했다고 계속 말해. 그의 어머니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것이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사과하고 싶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 저는 그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를 지나쳤습니다. 우리 둘 다 사과하고 싶어. 그가 덧붙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에 민준이 채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그녀는 마치 그것이 그녀를 모욕한 것처럼 현관 바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본을 읽고 있는 게 아니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내가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잖아. 사과했어. 그건 후회가 아니야. 압력하에서의 복종이지.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너무 크게 웃어서 문에 손을 대야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희망에서 혼란, 그리고 분노로 몇 초 만에 변했습니다. 뭐가 웃겨? 그가 요구했습니다. 이거.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내 엄마를 여기에 끌고 와서 그녀가 진심으로 하지도 않는 사과를 강요하고. 내가 뭘 할 거라고 생각했어?
영광으로 여길 거라고? 너를 다시 받아줄 거라고? 나는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가 애원했습니다. 아니,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결과를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아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사랑스럽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강요된 사과와 함께 초대받지 않고 나타나는 것. 정말 영감을 주네요.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잔인할 필요는 없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잔인한 것은 당신의 가족을 내 집에 데려와 나를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잔인한 것은 내 상사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해고시키려고 한 것이었어요. 당신이 승진시킨 남자가 영수증을 돌려줬다고 해서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어요. 민준이 숨 막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해. 두 번째 기회를 믿지 않아? 믿어. 제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어. 그의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걸 즐기고 있는 거지?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끝내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니, 그가 반박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녀가 더 꽉 잡았습니다. 끝났어. 그녀는 그가 여전히 저를 쳐다보며 눈을 부릅뜨고 있는 동안 그를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잃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잊었어. 그들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잠시 문에 기댔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직장 제09 상자에 있었고 판결은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었고 민주는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침묵은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곧 터질 싸움. 제가 누그러뜨려야 할 긴장. 제 잘못이 되기 전에 제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 하지만 그날 밤 고요함은 깨끗했고 의도적이었으며 마치 마침내 경계가 설정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지 않고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소파에서 먹고 설거지는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몇 주는 감정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안정적인 리듬으로 지나갔습니다.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정유 공장 보수 공사가 재개되었고 이제 저는 더 이상 교대 근무 용접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된 임무를 맡았습니다. 중요한 용접에 가장 먼저 불려가는 사람. 조사관들이 질문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저를 무너뜨렸어야 할 감사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제 평판을 높여주었습니다. 저는 평판이 쌓이면 소문보다 더 빨리 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가 수입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비용도 다른 사람의 일시적인 부족분을 메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은행 계좌는 더 이상 긴급 전화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차고로 돌아갔습니다. 머스탱은 제가 놔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름과 먼지에 익숙한 냄새. 예전에는 없었던 인내심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속 미루었던 그 완고한 볼트. 이제 저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천천히 일했습니다.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저는 민준과의 제 삶이 대부분 기다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기분, 실망, 미묘한 비판. 제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다음 순간을 예측하는 것. 그가 없으니 예측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결정과 결과만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부품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여전히 그 조용한 침착함. 여전히 그 자연스러운 전문성.
그는 제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 적도, 암시한 적도, 서성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배송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조업체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늦게까지 머물며 전화를 걸고 교체품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제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가게였다면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길 바랄 겁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화려한 말도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수작도 없이 오직 능력과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 영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용접에 대해 언급했을 때 움찔하지 않았고, 제가 머스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흥분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을 때 그것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게 느껴졌고 그것은 이전의 혼란보다 저를 더 무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은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평온함은 조용히 찾아와서 당신이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헤어진 지 4개월 후 저는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민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말다툼을 되감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종결적인 말이나 의미 있는 사과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그리고 그때 저는 진정한 변화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없이 삶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 한 가지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거는 항상 한 번 더 문을 두드립니다. 단지 당신이 대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크 소리는 8시 직후에 들렸습니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3번의 확실한 노크. 이번에는 엿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고 현관 불빛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진실이 모든 변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는 이전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운동복 바지, 너무 큰 후드티. 어깨는 마치 중력이 마침내 그를 더 이상 지탱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습관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저는 안전 고리를 걸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가야 해. 제발. 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5분만. 저는 문틀에 기댔습니다. 너는 평생 쓸 양을 다 썼어. 그의 어머니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왔습니다. 사랑스럽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라가 나를 찼어.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말했잖아. 네 현관에서 비가 올 거라고 알리는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불안정하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망친다고 말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지. 그는 마치 자신이 물에 빠지고 있고 제가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남은 것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아니,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련의 선택을 했어. 그의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네,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용서를 구하는 구걸일 때 효과가 없어. 민준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말해. 그녀가 굳어졌습니다. 침묵은 너무 불편해져서 솔직해져야 할 정도까지 길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단조롭고 억지로 행동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행동은 부적절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전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심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마치 진심은 선택 사항인 것처럼 말이 나온 이상 희망에 차 보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하고 갑작스럽게 마치 마침내 압력이 풀린 것처럼요. 이거 연습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민준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녀를 여기에 데려오면 제가 그의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마치 협박 편지를 쓰는 것처럼 사과하도록 강요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잊을 거라고 생각했어? 불공평해. 그의 어머니가 쏘아붙였다.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불공평한 것은 내 경력을 망치기 위해 내 고용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불공평한 것은 내 집에서 나를 모욕하는 것이야. 불공평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서 후회를 마치 상품인 척하는 것이야.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랑해.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내가 네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랑했어. 그렇지 않아. 그래,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네가 나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널 지탱해주지 않으니 내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야. 그의 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할 필요는 없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잔인하지 않아. 나는 끝내고 있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무단 침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준의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자,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가 반박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녀가 더 꽉 잡았습니다. 끝났어. 그녀는 그가 여전히 저를 쳐다보는 동안 그를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언젠가 내게 일어난 최고의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잊었어. 그들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텅 비지 않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직장 제09 상자에 있었고 판결은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과거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